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상황들이 많이 왔었고, 이미 금융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예측을 하겠다, 한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들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벌어져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그냥 아주 큰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미국의 SVB 은행이랑 여러 가지 은행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그리고 스위디 크레디트 스위스 유럽 은행도 지금 파산 위기에 있어서 ECB가 지금 인수를 한다고 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그럼에도 금리를 지금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미중 갈등을 썼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채널들에서 뭐 그때 미국이 어떻게 양적 완화를 했고 돈을 풀고 이런 정책을 했었다,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었고, 전 세계의 소비와 그리고 생산을 담당을 해줬어요. 이 당시에 중국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면서 전 세계 소비를 담당함과 동시에, 예, 그래서 중국에서 값싼 물건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저물가가 가능했습니다. 엄청나게 생산은 늘어났음에도 중국 덕분에 저물가가 가능해서 뭐 한 10년 넘게 팬데믹 때까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었으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약간 이상현상,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었지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물가 상황이 사실은 중국하고의 사이가 안 좋은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외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쌓이는 달러가 국내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율을 방어를 하거나 물가 방어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들을 엄청나게 샀고 해외 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서 그냥 다 써버리라는 거죠. 국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 중국의 이런 정책들은 일본의 옛날에 그 거품이 꺼져가는 그거를 봤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뭐 이렇게 뭐랄까 엄청난 공급의 생산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물론 무역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이제 중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인한 고물가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들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지금 뭔가 달러 외화 유치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자기 자본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을 매각하는 중국인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작년이나 이런 때 들어와가지고 중국인들이 집을 산다 하지만, 사실 유럽이나 뭐 이렇게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 가보더라도 중국인들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중국인들이 매각을 하니까 전 세계 부동산들도 하락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런 데보다 뭐 유럽이나 이렇게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데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하락하는 것들이 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봐도 알겠지만 팬데믹도 끝났고 여러 가지가 다 규제가 풀렸는데도 중국인들이 해외로 막 나가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자국 여행을 해라, 해외 나가서 외화 소비하지 말아라, 이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외국에 나가면은, 제가 일본 가도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워낙에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명동에도 아직까지 중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일단은 중국 자체에서
외화를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쓰라 그랬었는데 이제 외화를 유출을 막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최근에 증시가 올랐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경제가 망가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트럼프가 100% 당선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시장을 살려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증시가 계속 오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드에서는 이렇게 연준에서는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또 정부가 돈을 뿌리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죽여놓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융위기까지 터져버린다? 이거는 네, 진짜로 내년에 바이든의 연임이 불가능해질 텐데 어찌됐든 간에 뭐 금융위기가 터지든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연임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정권을 이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올해나 내년 초에 어찌됐든 간에 대선 전에 바이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 뭔가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뭔가 미국이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쟁을 종료시키는 것처럼 하면은 이게 바이든에게 엄청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시장의 심리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좋아진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차가 가고 있는데 뭔가 고라니가 뛰어 들어가지고 갑자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잘 피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중간에 고라니가 뛰어 들었던 사건이 있을 뿐이지만 내가 그냥 똑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진짜 천운이 나를 따랐다. 와, 난 정말 운이 좋다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재건 사업이라든가 뭔가 돈을 더 찍어내는 것도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건설 경기가 다시 부활을 한다라든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는 종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으면은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나타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지표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여러분 이거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엔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일본 여행도 많이 가는 이유가 엔화가 굉장히 값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일본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최고 떨어졌었을 때는 950원 밑으로도 떨어졌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1,000원 가까이 991원까지 올라왔습니다. 990 거의 2원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재밌게 봐야 될 거는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원화 기준인 거고요. 자, 일단 파운드 달러로 보게 되면은 영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의 가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환율이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1 파운드를 줘야지 달러를 준다라고 한 거니까 파운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엔화를 보게 되면은 엔화는 131.85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자, 보시면은 1개월에서 요때 3월 초에 좀 정점을 찍었다가 이때 일본이 좀 이렇게 안 좋다 얘기가 있었다가 일본의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로도 별로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유로도 이렇게 좀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위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믿기는 좀 어려운 통화이긴 하지만 이것도 좀 내려가는 추세를 그러니까 강화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스위스 프랑도 이렇게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요즘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같은 이유입니다.
최근에 뭐 이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뭐 다 아는 얘기고 워낙에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얘기니까 하지는 않을 텐데요. 미국에 금융위기가 오거나 미국 국채나 미국 통화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미국의 대응에서 미국 통화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좀 잃은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외에 다른 자산들도 통화들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강해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원화는 아닌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엔화가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엔화의 환율뿐만이 아니라 원화와 엔화의 환율에서도 엔화가 지금 더 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봐봐야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기 좀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엔화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복잡한 얘기를 그냥 짧게만 하자면은, 다들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본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저렇게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온 나라에 뭔가 그런 노하우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쨌든 미국의 지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망한다, 뭐 어떻게 미국 은행들이 파산한다, 어쩐다 하지만 미국이 위기가 오면은 미국의 달러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 말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구 안에서 어찌됐든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고, 전 세계에 돈이라고 하면은 달러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가 망하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달러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대출과 주택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리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금리가 높던 적던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대출을 해줄 만한 여력이 있어야지 그게 시장에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이 2022년도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냈지만, 그래서 옛날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풀어내면은 다시 또 양적 완화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걸로 뭔가 새로운 자산을 산다라기보다 그냥 저축을 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출을 갚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올라와야지 중국도 괜찮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부동산 시장이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민간 부문의 대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2020년 때 저금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대출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도 이렇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대출 규제나 뭐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어들었다가 2022년도부터 대출이 이렇게 다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다 약간은 꺾이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 거를 보면은, 자, 맥스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아마 대각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이렇게 조금 솟아 올랐다가, 우리도 팬데믹 때 이렇게 솟아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줄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화량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금리는 2008년도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팬데믹 때 다시 거의 제로 금리가 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금리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모기지 금리 자체도 계속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렸다가 2%의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급격하게 모기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인데 2022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표들이 다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기존 주택 판매예요. 2020년도에 주택 판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왔다가 다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거의 팬데믹 정도로 기존의 주택 판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자, 모기지 구매 지수도 2020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점점점 완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죠. 자, 근데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2020년에 엄청 올랐다가 파동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는 우리나라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신규 주택 판매 어떻게 보면 분양인 거잖아요. 분양들이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 좀 뭐 완판들을 서울에서는 지방 말고 하고 있으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 자체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듯한 꼬리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주택 경기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건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들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밑골이다. 올라가는 시작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표를 봤었을 때 둘 다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자, 왜냐면은 신규 주택 착공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예년 수준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다시 또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이 늘어나야지 그걸 가지고 자산의 그 버블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민간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란 말이죠. 늘어나는 추세였고 뭐 약간 꺾이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완전 최신의 그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정리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나마 정리를 해보자면은 신규의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신규로 뭔가 건축을 하거나 왜냐면 여기 건축 허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고 새로 허가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하는 거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설 경기나 주택 이런 부동산은 침체가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REK라고 해가지고 미국 부동산 하락 ETF예요. 물론 인버스 ETF의 지수를 이거를 정확하게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자, 옛날부터 2010년부터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REK 지수는 계속 하얀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잔파도는 있기는 하지만 자, 2021년 12월 31일 이때부터 뭔가 주식이나 여러 가지 자산의 가격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뭐 8불 밑으로 있었던 REK 지수가 지금 거의 $20 정도가 됐습니다. 2배 정도가 된 거죠. 이게 미국 부동산의 반대의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도 지금 잔파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3개월로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다시 또 올라갔다가 급등락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긴 추세로 봤었을 때는 REK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 부동산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뉴스들을 보면은 주간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뭐 이게 좋아진다 나빠진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다들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미국 부동산은 상승 변곡점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하락 추세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한국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출이 풀리고 뭔가 좀 이렇게 집을 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주고 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출해줄 돈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돈을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라고 저는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단순화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벌어지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개인 예금도 사실은 채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돈을 이렇게 했었을 때 이자를 받고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예금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도 채권입니다. 실제로 그걸 자체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생겨난 게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였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부실한 채권 아니면 이거는 조금 뭐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출 자체도 채권인 거고 국채 자체도 채권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SVB 그 은행이 파산을 했었을 때도 개인 예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채 가격이 이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미국에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미국에서 어쨌든 채권형인 것들은 모두 다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미국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산들의 부실을 막고 그렇게 해야지 연쇄 폭락 및 파산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단순히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게 되면은 너도나도 빨리빨리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은행 예금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만 다들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예금도 다 이렇게 출금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폭락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뭐 한국에 있는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부실로 인한 저축은행들 파산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아파트나 주택 먼저 보고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완전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미국, 일본,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모든 일들이 안 좋게 벌어져 가지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있는다. 그럼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는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옛날에 그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질 채권은 뭐 금리를 10%를 주는데 사람들이 10%를 줘도 잘 안 산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채권 금리가 그렇게 높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채권을 잘 안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자체가 폭락을 한 거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면은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인기가 있으면은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폭락하고 어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자, 코인에는 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체 뭐 유동성에 몇 프로 안 되는 돈들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위안화는 믿을 수 없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이길 것이냐. 사실 이거는 위안화와 그 달러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위안화로도 다른 것들을 결제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그랬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션을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도 돈을 풀게 되면은 국내 경기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 환율 전쟁을 할 만한 지금 여력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를 믿을 수 없는 게 단순한 시장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달러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그냥 미국 가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위안화로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나 뭐
그 미국이 망하면은 중국 가서 살고 싶냐? 근데 중국 가서 살고 싶은 전 세계 부자들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댈 곳은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폭락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달러로 자금들이 몰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 유일한 돈이 달러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돈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상품권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동치는 장에서 제 지금 어느 정도더라? 전체 자산의 한 5%인가 10% 정도는 금으로 이제 넣어놨는데 그 짧은 사이에서도 지금 5% 정도의 수익이 벌써 났어요. 사람들이 달러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 통화도 아니고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자 이제 이게 금 ETF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월 초부터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각국 은행들의 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금을 사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달러가 골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게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타격이 더 크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엔화가 좀 약세였었을 때 그때 엔화를 좀 사놓기는 했는데 엔화는 사실 적극적으로 많이 사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한 100만 엔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일본 가서 여행 갈 때 지금 엔화가 워낙 싸니까 써야겠다 해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사실 뭐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잖아요. 근데 지금 금과 엔화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달러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상 시나리오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예상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뭐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을 중간중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방향을 예측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갈래길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파해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미중 갈등 해소라는 파해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라는 파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어쨌든 올해 안에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기는 사실 어떤 게 얼만큼 터질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찌 됐던 간에 다시 뭔가를 살려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미중 갈등 해소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훨씬 더 조금 더 쓸 수 있는 카드겠죠. 미중 갈등 해소는 이미 뭐 법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벌어질 일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해서는 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뭐 고개를 부리고 뭐 서커스를 부려서라도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카드는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하든지 한 테이블에 해가지고 이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심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텐데 저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터질 거예요.
발하고서 시장 심리 바닥을 했는데, 이거를 화해법으로 할 거는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분도 있고, 이런 카드가 전쟁 종료로 인한 긍정적 효과. 네, 요때가 가장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을 때가 아닌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풀거나 뭔가를 하면은 더 깊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다음 미국 대선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사실 트럼프든 올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조금 어느 정도는 박살이 또 나고 또 폭락도 있는 게 더 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올해 어떻게든 경제를 좀 말아 먹어 놓으면은 본인이 뭔가 정책을 쓰거나 하면서 효과가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올해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여기서 뭐 하반기 이럴 때 조금 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위기 대처 능력이 있고 바이든만 있어도 충분히 경기가 살아나네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금융위기 정도까지 가지 않는 정도로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를 좀 두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가지 예상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워낙에 많아가지고 뭔가 한 가지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이고,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네, 근데 위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올 텐데, 그거를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하면서 뭔가를 다시 아무튼 전환점을 찾는 게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완전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은 또 그대로 잘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뭔가 뭐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을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볼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 자신도 스스로 머릿속을 정리를 하는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달러하고 지금은 좀 금 쪽으로 하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